자, 이거는 이제 3주차의 이제 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렴, 그리고 급수의 수렴을 위한 판정법, 이런 것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이제 조금 연결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한번 보지 못했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대학에서 내지는 학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어떤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 서브젝트를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대상을 배울 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왜 그걸 배우는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굵직한 어떤 주제가 나올 때는 굵직한 주제라는 게 그냥 어떤 순차적으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9장 했으니까 이제 뭐 이거 나올 차례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교과서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산발적으로 많은 발견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진보가 일어난 것들을 통합적인 어떤 컴프레hen시브한 관점이면서,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이러한 사건들, 아니면은 관찰들, 아니면 우리가 이룩한 업적들이 어떤 하나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발달 선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재배치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적분의 필요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분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7세기에 17, 18세기 뉴턴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 가다듬어진 개념입니다. 물론 뭐 기분이라는 개념이 이미 그리스 사회에 녹아 있었던 거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서 극한성, 아르키메데스가 추구한 어떤 이상적, 아르키메데스가 그냥 직관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완전히 개념적으로 정립시킨 것은 우리가 17, 18세기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발달만 보자면 그게 순서가 반대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재구성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문제의식, 이것은 이제 교과서 내에서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수학과 학생으로서 내지는 이제 과학을 탐구하는 자세로서 이제 중요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표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지는 친숙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지의 어떤 사물이 있었을 때 그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꼭 수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학을 하는 어떤 특정한 주제로 내려와서 이런 주제를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주어진 함수 값과
다항식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떤 함수 값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직선, 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것도 2차 곡선이잖아요. 그런 건 이미 다항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이런 것들은 다항식 형태가 아닌 아주 최초에 우리가 만들게 된 함수들인 거죠. 다항식이 아닌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런 그 지수 함수라든지 로그 함수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삼각 함수. 자, 이런 함수들을 과연 우리가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뭐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코사인의 x가 있다. 이것이 어떤 다항식 a0, a1x, anxn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쓸 수 있겠는가? 어떤 for some m에 대해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금방 사실은 이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건지. 아시다시피 이거 계산을 좀 수행해 보시면 미분과 관련돼 있죠. 다항식은 뭐예요? 다항식의 차수가 n차라면 n 플러스 1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n 플러스 1 미분하면은 다항식은 뭐예요? 다항식을 미분할 때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마침내는 n번 미분하게 되면 상수항만 나오는데 n차식을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미분하면 이제는 정말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코사인 어때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다시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다시 미분하면 이번에는 사인 x. 자, 그래서 주기가 4이면서 자기 자신으로 계속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코사인의 x는 절대 0이 n번 미분, n 플러스 1 미분하더라도 0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for some x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미 right hand side, 오른쪽 다항식은 0이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x에 대해서도 익스포넨셜 x는 미분하면 계속 자기 자신이지만 다항식은 어떻습니까? 미분하면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익스포넨셜이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당연히 다항식으로는 이꼴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항식으로 이것은 이꼴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다항식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은 이래서 이제 대수학과 해석학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대수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수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다항식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지금 대수학인 거죠. 그죠? 전형대수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식을 연구하는 건데 이제 이 코사인 x나 사인 x나 뭐 EX는 그죠? 다항식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다항식으로는 다항식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럼 이거는 이제 이꼴이라고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근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근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조금 타협을 이루는 거죠. 자, 코사인 x를 유한계의 항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혹시나 무한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무한급수. 그래서 여기서 몇 급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급수는 어떻게 생긴 게 몇 급수냐면 이렇게 생긴 형태를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이미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를 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엔 수렴하고 어떤 경우엔 수렴하지 않는 그런 걸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한한 항들의 급수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x라는 어떤 값에 따라서 x가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 x에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a의 n승은 전부 다 0이 되잖아요. x 빼기 a의 n승은 전부 0이니까 0이니까 그럼 뭐예요? 0들은 다 더해봐야 0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는 수렴하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제가 금방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AN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AN이 어떤가에 따라서 x 대신에 어떤 b라는 값을 집어넣어도 그죠? AN이 어떻게 생긴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x가 b를 두면 b-a의 n승이 되는데 여기서 a의 n승이에요. 근데 혹시 a의 n승이 예를 들면은 어떻게 생겼냐? 뭐 3의 n승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급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b-a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의 n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a의 n이 만약에 3의 n승분의 1로 주어지게 되면 아하 이 b라고 하는 것은 그죠? b라고 하는 것은 요 기하급수 3분의 b-a 형태의 기하적인 급수가 이걸 r이라고 봤을 때 이 r의 n승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급수의 지식에 의해서 이 r이 1보다 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 어때요? 수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x가 어떤 범위에 대해서 수렴할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이상 값은 또 발산하는 것도 자세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몇 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어진 an과 그리고 이 x에 의해서 수렴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급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 표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한급수 표현에서 오듯이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몇 급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부분합 관점에서 보면 다항식의 극한이에요. 그죠? 다항식의 극한. 예. 처음에 아까 사인의 x나 코사인 x나 익스포넨셜 x 지수함수 같은 것을 우리가 딱 다항식으로 같다고 해서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무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즉 이런 몇 급수를 만약에 우리가 대체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유한계의 텀에서는 sin x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무한계의 텀으로는 무한계의 항들로 혹시나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접근법은 우리 오일러 아저씨, 그러니까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이 놀라운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최초로 무한급수라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잘 쓰신 분입니다. 오일러가. 그래서 이미 근데 어떤 함수를 근데 이 얘기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함수를 이런 무한급수, 그러니까 몇 급수로 어떻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뉴턴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물리적인 계산에 주어진 인위의 함수 대신에 그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걔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몇 급수를 가지고 실제 계산을 수행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제가 존재하죠. 왜냐면 이 몇 급수를 만약에 대체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할 때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할 때도 유리합니다. 왜냐면 결국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의 미분이 되고 적분도 결과적으로는 다항식의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적분은 다항식의 적분이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적분 테크닉 뭐 치환이라든지 뭐 그죠 부분 적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냥 그 적분에 우리가 뭐예요? 네, 정의만 가지고도 다항식의 적분은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적분 테크닉, 이미 함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함수 자체를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항식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적분 미분이 쉬워지니까 이와 같은데 노력을 더 기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대상을 좀 더 계산하기 간편한 대상으로 바꿔서 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이제 그 실용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적분학에서 이 내용은 거의 그 1학기 미적분학에서는 보통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장까지를 나가지 않고 그죠? 진도 범위상 9장에서 이제 스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뒤로 밀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떤 전반부 미적분학의 어떤 일변수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의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몇 급수의 어떤 목적, 그죠? 우리가 몇 급수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그죠? 몇 급수로 표현하는 것. 주어진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그렇다면 이 몇 급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급수의 중요한, 그러면 이 몇 급수라는 게 나타났을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N이라든지 X에 의존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급수가 중요한 것을 이제 정리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비교 판정법의 아규먼트,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실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무래도 이 캘큘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의 배경이나 증명의 이해보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문제 내지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푸는 그런 거가 좀 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수학적인 내용의 증명이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2학년으로 잠깐 미뤄두겠습니다. 2학년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고급 미적분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미적분학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증명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증명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증명은 거의 생략하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몇 급수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몇 급수의 특징.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자, 몇 급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바로 수렴 반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렴 반경. 자, 수렴 반경과 몇 급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수렴 반경은 보통 라지 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급수가 수렴 반경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렴 반경의 정의는 뭐냐면, 자, 어떤 x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몇 급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an의 x 빼기 a의 n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수렴 반경은 이 x 빼기 a의 n승에서 이 a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즉 x 빼기 a의 이 항이 0이 되는 값이 뭐예요? a죠. 그 a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a를 중심으로 한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내부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숫자가 다 수렴한다. 수렴하고 그리고 원 바깥은 발산하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발산, 여기서는 수렴. 즉,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A를 중심으로 해서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경계로 해서 뭐야? R 안쪽은 수렴, R 바깥쪽은 발산으로 가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경향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몇 급수라는 거. 그래서 어떤 주어진 몇 급수도 그죠? 수렴 반경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 예외가
예외적인 경우가 뭐예요? 예외를 생각해 봅시다. 예외는 R이 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0 아니고는 다 발산하는 경우예요. 네. 예를 들면 A의 n이 뭐야? n의 n승인 경우. 오케이? n의 n승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A의 n이 n의 n승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R이 무한대인 경우도 있어요. R이 무한대인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구간에서 수렴할 때, 모든 점에서 수렴할 때. 네, 모든 점에서 수렴할 때. 예를 들면은 n 팩토리얼 분의 x-a의 n승 이런 거. n 팩토리얼 분의 x-a의 n승.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구간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R이 0인 경우나 무한대인 경우도 뭐 그죠? 이제 R은 무조건 수렴 반경이니까 양수예요. 근데 이제 0을 포함해서 그죠? 수렴 반경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딱 그 점에서만 수렴하는 거죠. 이제 점이 하나밖에 없는 수렴하는 점이. 왜냐면 항상 점 수렴하는 점 하나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테크닉을 쓰겠습니다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몇 급수가 나오면 이것은 수렴 반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R 값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10.8절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정리 부분입니다. 수렴 몇 급수는 항상 다음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 수렴 반경이 어떤 특정한 값이거나 아니면 0이거나 무한대이다.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수렴 반경과 수렴 구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예제를 하나만 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몇 급수의 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판정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임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 칩시다. 마이너스 3의 n승의 x의 n승의 루트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고 쳐요. 몇 급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몇 급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이 항을 통째로 AN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항이 물론 X에 의존합니다만 이 항이 언제 수렴해요? 우리가 비교 판정법에서 이 AN 플러스 1과 AN을 그것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레이쇼가 B 값이 1보다 작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수렴한다고 했죠.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an의 절대값을 절대 수렴 반경을 봅니다. 절대 수렴하면 무조건 수렴하니까 이것에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a의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n분의 1은 요거 뒤집은 거니까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곱해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n승의 x의 n승의 루트 n 플러스 1을 뒤집어서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x의 n승을 x의 n 플러스 1을 x의 n승으로 나누니까 x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이게 살아남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n승을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으로 그죠? 이거를 나눠주니까 또 3만 남죠. 위에 분자는 3만 남고 분자 3x 이렇게 3x가 남고 절대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극한을 취했을 때 비판정법을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b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고 1보다 커지면 어때요? 발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가 언제예요? 요거의 극한은 1이니까 요거의 극한은 1이니까 요게 초 3x가 됐죠. 그죠? 즉 3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따라서 3x의 예.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 3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니까 x가 뭘까요? 예, 3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즉 x가 절대값 x가 3분의 1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 사이. 즉 여기서 수렴 반경은 센터 x가 0을 기점으로 한 몇 급수니까 0에서 3분의 1, 즉 수렴 반경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3x가 1보다 커지면 발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판정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보다 큰 것과 1보다 작은 범위 여기서부터 수렴 발산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 수렴 반경이 3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모두 수렴하고 3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모두 발산한다. 이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급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비판정법을 적용해서 즉 x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항을 통틀어서 an이라고 간주를 한 다음에 이 항 전체를 그죠? 이 항 전체를 마치 x에 대입을 해서 어떤 숫자인 것처럼 간주를 하게 되면 그것을 an이라고 놓을 수 있고 그것의 극한이 뭐예요?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x가 언제 뭐뭐뭐뭐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 그다음 x가 뭐뭐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수렴 반경의 조건이다.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경 그걸 경계로 해서 안쪽은 수렴하고 바깥쪽은 발산하는 이러한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숫자거든요. 바로 그 숫자가 우리가 그 비판정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숫자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제 그 수렴 반경과 관련해서 이제 x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점을 우리가 보질 않았냐면 바로 수렴 반경 그 점. 수렴 반경의 경계에 있는 바로 그 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3x는 equal 1이 될 때, 즉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랑 x가 3분의 1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점, 그러니까 경계에 해당하는 양쪽 끝점. 그것을 우리가 결정 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 구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양 끝점의 값을 대입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아까 여기서 그래서 x가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의 n승이 나오죠. 그래서 시그마는 마이너스 1의 n승의 루트 n 플러스. 근데 이것은 교대급수예요. 그죠?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이것은 감소하면서 그죠? 이것이 감소하면서 0으로 수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의 n승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 만나서 없어지면서 그냥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p급수를 생각해 보시면 n의 p승 형태에서 n을 생각하나 n 플러스 1을 생각하나 별 차이가 없죠. n 플러스 1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해서 이것을 발산한다. 그래서 이건 발산한다. 그래서 이 경계 끝점에서는 딱 뭐예요? 왼쪽 마이너스 3분의 1점만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수렴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포함하고 3분의 1은 제외한다. 3분의 1에서는 아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는 발산하고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는 발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버리고 아까 3분의 1에서는 수렴했으니까 3분의 1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왼쪽은 열리고 오른쪽은 닫힌 이러한 이런 수렴 구간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딱 그 점에서만 수렴하고 나머지 점에서 수렴하지 않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렴 구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